자, 이제부터 자본시장법입니다. 양은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양이 많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파생 자본시장법이 요거라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조금만 더 얹으면 되죠. 여기다가, 발행시장 공시, 유통시장 공시, M&A, 요거 얹어버리면, 요게 뭐예요? 요게 이제 정권자문 인력이 되는 거죠. 정권자문.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이제 파생자문인데, 파생자문은 굉장히 문제수가, 양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권자문보다는. 그 다음에 펀드자문은 완전히 체계가 달라요. 펀드자문은 자본시장법 체계가 이런 식으로 안 돼 있고, 펀드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자본시장법 부분만 추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책 구성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얹으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또 조금 더 얹으면 어떻게 되죠? 여기 이제 집합투자업자 영업행위 규칙, 그 다음에 집합투자기구, 이거를 얹어버리면은 요게 투자자산운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산운용사가 가장 범위가 넓죠. 굉장히 공부하기가 골치 아픈 자격증 시험 과목입니다. 이제 요런 거하고 비교해 보면은 저는 요 파생자문이 자본시장법이 양이 적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는 문제수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워낙 우리가 이게 고득점 과목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거든요. 다른 과목은 여러분들이 이해도 해야 되고 뭐 외워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이게 포인트가 뭔가 하니까 어떻게 출제가 되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야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포인트를 우리가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법이라는 게 수많은 원칙과 예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 기본서 갖고 계신 분도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예외가 많아요. 이거는 이렇다 해가지고 원칙 해놓고 또 뭐 예외 해놓고 굉장히 하여튼 난사합니다, 공부하기가.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추려서 공부하는 게 관건이니까, 그거를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약을 조정해가지고 말씀드리면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충분히 고득점 과목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바로 나가보죠. 나가보겠습니다. 그때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는 출제 안 할 겁니다. 이게 2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한 번은 2009년도 자본시장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거 도대체 왜 만들었느냐, 공용법이라 그러거든요. 조문이 460조문 정도 되고 굉장하죠. 근데 만들게 된 이유를 한번 알아보자 해가지고, 그때 2010년도, 2011년도는 이 문제가 출제 안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출제를 안 하다가 중간에 2016년인가 7년도에 우리 시험 제도가 확 바뀐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게 또 한 1년 정도 출제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이거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출제 가능성은 현격하게 떨어진다, 이런 거고, 옛날에는 이 금융투자 상품의 개념이 이제 열거주의다. 우리가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정권하고 파생 상품을 합친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이 정권이냐? 옛날에는 자본시장법이 있었던 게 아니고 정권거래법, 선물거래법 등등 해가 개별 법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럼 그 정권거래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정권이어야만 정권거래법의 적용이 받겠죠. 그럼 정권이 뭐냐? 그 관련되는 법 2조에 가보면은 요런 법들을 우리는 정권이라고 하겠다 해가 10몇 가지를 나열해 놓았거든요. 거기에 나열되지 않은 거는 정권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죠? 정권회사가 새로운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을 먼저 개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2004년, 2005년, 2006년 했을 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정권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불편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포괄주의로 바뀌었다는 거죠.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된다. 그러면 이제 자본시장이 굉장히 이제 효율적으로 돌아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요거는 옛날에는 정권회사에서 거래했느냐, 선물회사에서 거래했느냐, 자산운용회사에서 거래 등등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관련되는 법 체계가 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정권거래법이 적용되고, 이쪽은 선물거래법이 적용되고, 이쪽은 간투법이 적용되고,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규제가 들쭉날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일시키자 그래가지고 이제는 어떤 곳에서 영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죠.
매매를 하면 똑같이 적용하겠다. 중개를 하면은 똑같이 적용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여기 기능별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제 규제 차익이 옛날에는 이게 들쭉날쭉했는데 이제는 이게 차익이 이제 최소화되었다. 들쭉날쭉하지는 않을 거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다음 이제 업무 영역이 굉장히 확장되었죠. 이거는 무슨 우리 파생 쪽에는 뭐 투자금융 대행인이 뭐 문제가 안 되죠. 투자금융 대행인이 취급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정권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융 대행인도 이제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그 칸막이가 쳐져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뭐 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외국계 회사에 대항하기 위해서 큰 회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업무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죠. 그래서 이제는 종합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그 대신에 이거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해가 상충하는 부분이 굉장히 옛날보다는 많아졌다. 이거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키포인트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정보 교류 차단 장치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장치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런 거고. 이것은 이제 제가 직무윤리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옛날에는 특히 뭐 설명 의무 같은 거는 법적인 의무가 거의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에게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 했다.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 근데 투자자는 뭐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법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이게 굉장히 강화되었다. 그런 말을 하죠. 그러면 이제 옛날보다 투자자들이 이 시장을 믿고 많이 들어올 거 아니냐.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는 그냥 우리가 이 법규 파트를 처음 공부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요 부분을 좀 일단은 서론적으로 보자. 출제가 되든 안 되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 부분은요, 다른 시험 강의할 때는 이 부분을 강의는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포인트를 안 둡니다. 출제 가능성이 좀 상대적으로 이제 낮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자본시장법의 출제 범위에 비해서는 문제수가 많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충분히 한 문제가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 포인트는 왜 굳이 정권선물위원회라는 곳을 만들어야 했느냐. 여기 이제 소관 의무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 금융위원회가 다 할 거 아닙니까?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요거 두 가지를 그래서 외우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 조사 전담기구다. 기업 회계에 대한 기준을 세워주고 감리를 보는 무서운 곳이다. 여기 이제 정권선물위원회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요거 가지고 한 문제는 잘 안 내요. 요거 비교해가지고 한 문제는 잘 안 내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 조사 전담기구는 정권선물위원회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맞는 지문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는 출제가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숫자 외우셔야 되는 거죠. 뭐 법규는 숫자가 그거 숫자 바꿔서 출제하는 게 가장 출제자 입장에서는 편하니까 여기는 9명, 그 다음 여기는 5명. 그 다음 이제 위원회죠. 합의제 기구입니다. 합의제 기구인데 어디 소속이냐? 요거까지도 출제가 돼요. 국무총리 소속이다. 뭐 이런 거. 이거는 이제 당연히 금융위원회 내에 있는 위원회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든지 금감원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이제 별도로 임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임합니다. 대통령이 별도로 임명하는 것은 아니다. 요 정도 하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한 문제 맞출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게 이제 예전에 이 문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약간 이제 의외타 문제인데 지금 요 9명의 위원 중에서 4명은 당연직 위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 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인데 다음 중 여기에 4명의 비상위원 중에서 4인의 당연직 위원에 들어가지 않는 자는 해가지고 정답을 뭐로 냈는 거니까 한국거래소 사장을 출제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의외타 문제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도 예전에 한 번이라도 출제가 됐으니까 이런 문제도 가능하다. 이거를 그냥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험 아니면은 딴 데는 이런 문제 잘 등장을 안 해요. 사실은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고요. 그럼 끝났습니다. 그 금융감독원은 뭐 별로 출제할 게 없죠. 여기 위원회는 여기 의결기구일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의결하는 곳을 이제 집행하는 곳이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본서 갖고 계시는 분은 옛날 한 6, 7년 전에 비해서는요, 기본서가 1.5배 정도로 지금 축약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는 1.5배 두꺼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우리 기본서에 서술량이 한 3페이지 정도는 서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금융감독원도 한 문제감이란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은 금융감독원에 한 페이지 정도 할애하고 있는데 딱 보면은 도저히 출제할 수 없는 그런 것들로만 우리 기본서에 되어 있거든요. 금감원은 우리가 그냥 제끼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제할 만한 게 없다. 그렇게 보시면. 요거는 알아놓으십시오. 특이합니다. 무자본 특수법인이에요. 금감원은. 요거 하나 정도만 알아놓으시든지요. 자, 그러면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 이제 예전에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이제 공적인 기구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율규제기구라 그래가지고 협회라든지 뭐 등등 해가지고 또 우리 기본세 좀 제법, 특히 협회는 협회하고 거래소는 굉장히 예전에는 많은 양을 차지했는데 지금은 거래소 같은 거 보면은 한 페이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소도 이제 출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뭐 협회는 따로 우리가 협회 규정이 또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협회는 더더군다나 아니고 그래서 요 정도로 앞부분에서는 감독기관 정도 보시면은 충분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앞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금융투자상품하고 이거는 뭐 당연히 이거 출제를 안 하면 말이 안 되죠. 굳이 말씀드리면은 이 금융투자상품이 더 중요합니다. 이거는 모든 시험에서 무조건 한 문제 이상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금융투자업은요 6가지 금융투자업이 있는데 그 6가지 금융투자업을 묻는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는 금융투자업을 하는데 자본시장법에서 연루의 조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이 많다고요. 그게 이제 출제 대상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금융투자 상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는 내가 뭐 이제 정권 사고 팔았다 이런 말을 하지 누가 뭐 금융투자 상품을 거래했다 이런 말을 합니까? 저건 어디까지나 법적인 용어, 강학적인 용어라는 거죠. 그래서 금융투자 상품이 뭡니까? 요거죠. 자, 비금융투자상품이 있고 금융투자상품이 있다. 그러면은 금융투자상품은 뭐예요? 정권 아니면은 파생상품이라는 이야기죠. 요거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우리는 금융투자상품이라고 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비금융투자상품은 당연히 은행 예금 같은 경우겠죠. 예를 들면 그러면 요 양자의 차이가 뭐냐? 이제 요런 것들을 출제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너무 쉽죠. 포인트가 뭐예요? 원금에 대한 손실 가능성이 있느냐? 손실 가능성이 있다면은 금융투자 상품이고 없다면은 비금융투자 상품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원금 손실 가능성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죠? 이것을 우리는 투자성이라고 한다. 투자성이 있으면은 금융투자 상품, 즉 정권 아니면 파생 상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정권하고 파생상품은 또 무엇 가지고 나누느냐? 둘 다 투자성이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는 구별이 안 되죠. 그럼 여기 이제 초과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죠. 초과 손실 가능성이 없으면 정권. 그러니까 정권은 투자한 원금까지만 까먹을 수가 있는 거고 파생상품은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또 하면은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을 하죠. 추가 지급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만약에 없다면은 정권, 있다면은 파생상품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근데 우리가 이 법규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상품에 대한 거는 이미 다 이해하고 있다고 지금 우리가 법규를 공부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새삼 뭐 파생결합증권이 어떤 거다, ELW가 어떤 거다, 뭐 DLS가 어떤 거다 이런 거는 여기서 공부 안 합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개별 상품 과목에서 공부하면 돼요. 그러니까 파생 상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제 장내 파생 상품이 있는데 뭐 선물, 옵션, 스왑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일체 법규 파트에서는 그런 거 출제 안 합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우리가 끝내는 거죠. 그 다음 파생상품은 또 정량화된 시장에서 거래하느냐, 뭐 거래소 같은 거 이야기하겠죠. 그렇다면은 장내다, 그렇지 않으면 장외다. 이렇게 이제 또 구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도 이걸 가지고 한 문제로 만들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거하고 엮어 가지고 이제 출제할 건데 요것도 충분히 지문에 하나, 특히 요게 제일 많이 출제가 돼요.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 여부로 정권하고 파생상품을 구별한다. 근데 그것만 또 출제하기는 너무 뭐하잖아요. 그럼 장내 파생상품을 또 출제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 1번 보면은 장내 파생상품은 정량화된 시장에서 거래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거래소겠죠. 우리나라 거래소도 포함되고요. 요거는요, 해외 시장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또 틀리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ELS나 ELW, DLS 같은 거 이게 정권이냐 파생상품이냐
정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정권이라는 거하고 파생결합정권이라는 새로운 정권의 개념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도 가능하다는 거죠. 얼핏 보면 이게 파생상품처럼 보이는데 그렇지가 않고 정권의 일종이다. 그런데 ETF는 이거는 수익정권의 일종이지 파생결합정권의 일종은 아니죠. 요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하시면 되고 이런 식의 문제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로 돌아가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뭐 보고 있는 거 아니까 금융투자상품 보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게 이제 요 요건이고 나머지 요건이 뭔가 하니까 뭔가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투자자들이 왜 정권이나 파생상품에 투자를 하느냐? 당연히 돈 벌기 위해서 투자하겠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예요? 파생상품 같은 경우에는 손실을 회피할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소비할 목적으로 만약에 뭔가 어디인가에 거래를 했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요런 목적. 그러니까 만약에 대한항공이 원유를 아랍으로부터 이제 수입을 하는데 소비할 목적으로 수입했다면은 그거는 금융투자 상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손실을 피할 목적으로 수입했다면 그거는 이제 파생 상품이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요거는 이제 우리가 여기 정권이나 파생 상품을 거래하면은 뭐를 취득합니까? 실물을 취득하는 게 아니죠. 부동산과 같은 실물을 취득하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권리를 취득한다. 그 다음에 요게 있어야 된다. 요거 세 가지를 갖추면은 우리는 이것을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포괄주의로 바뀌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런 개념만 가지면은 이제는 금융투자 상품이다. 그럼 이제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이제 정권회사는 새로운 정권의 유형을 만들어낼 때 예전과 같이 법의 구애를 받지 않고 새로운 종류의 그 금융투자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요즘은 이 문제가 잘 출제가 안 되던데 예전에는 이거 좀 출제했습니다. 그 옛날에 출제했던 게 이게 순환이 되어가지고 또 갑자기 출제하고 이러니까 이것도 알아놓으셔야 될 겁니다. 결론은 이거죠. 요 제외 자리에 포함이라고 한다든지 이것도 포함이라고 하는 자리에 제외라고 해가지고 이제 틀리게 낼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이야기입니다. 이제 처음에 투자할 때 우리가 원본이 있을 거고 나중에 이제 회수 금액 혹은 회수 예정 금액이 예상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1억을 투자해가지고 2억을 회수할 수도 있고 또 5천만 원밖에 회수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건데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요거를 우리가 투자성이 있다. 이쪽이 이거보다 클 때 이거를 우리가 투자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 투자성 판단을 어떤 식으로 하냐 이야기죠. 처음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무슨 판매 수수료라든지 이런 거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요거는 원본 개념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제외해야 된다는 거죠. 제외해야 된다. 순수하게 투자하는 것만 원본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 나중에 우리가 회수할 때 뭐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매, 뭐 해지 이런 수수료를 또 지급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요 회수 예상 금액에 포함해가지고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외고 요거는 포함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놓으시고요. 요거는 요즘은 생각보다는 출제가 안 되는데 하여튼 금융투자 상품은 출제할 만한 게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두 문제까지는 출제 잘 안 합니다. 한 문제 정도 출제하는데 예전에는 출제가 좀 많이 됐던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요거는 뭐 무조건 이거는 뭐 별표 5개죠. 요거 갖고 자체적으로 한 문제를 만드는 건 아니고 지문 중에 슬쩍 끼워가지고 이제 할 겁니다. 세 가지입니다. 양도성 예금정서, 관리 어형, 그 다음에 주식 매수. 요거는 이제 스탁 옵션이죠. 이 양도성 예금정서도 이 마이너스가 발생할 수는 있는데 이 우리 입법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거기 밋밋하다고 보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제외시키는 게 좋겠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 세 가지 요건은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 세 가지 요건은 다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금융투자 상품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너무 밋밋하니까 제외시켜 주겠다. 그런 이야기고 우리가 이제 신탁의 경우에는 관리형이 있고 처분형이 있지 않습니까? 처분형은 그야말로 이거는 금융투자 상품이 맞죠. 근데 관리라는 것은 그냥 현상유지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관리를 조금 잘못하면은 마이너스 결과가 발생할 수는 있겠죠. 근데 입법자들이 보기에는 그거 별거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예 법에서 금융투자 상품이 아니라고 그냥 제외를 했다는 거죠. 이거는 스탁옵션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것은 양도가 안 됩니다. 스탁옵션은 상속은 돼요. 그러니까 양도가 안 되니까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세 가지는 달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요건 아까 말씀드렸고, 요것도 했고, 요거 다 했죠. 요거 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아무래도 파생 쪽이기 때문에 정권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출제할지는 의문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이제 금융투자 상품은 정권 아니면 파생 상품이니까 정권하고 파생 상품을 좀 공부해야 되는데 파생 상품은 공부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 선물, 선도, 그 다음에 옵션 스왑 그거를 이 법규 파트에서 물론 공부할 수 있는데 이미 다른 과목에서 다 기본적인 거를 다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거 이상을 법규에서는 공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파생 상품은 그냥 제끼면 됩니다. 그럼 남는 거는 정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의회 탑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거는 알아놓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초창기에는 어떤 문제가 가능했는가 하니까 이 정권의 그 종류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6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거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6가지. 그래서 일단은 채무가 이제 표시된 거죠.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청구권이죠. 그 다음 저희가 출자한 지분이 표시된 거죠. 그 다음에 얼마 수익,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그 투자신탁 같은 게 대표적이죠.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출자한다면은 이것은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은 자본시장법에서 처음으로 만들어낸 개념이니까. 그래서 요런 거를 해가지고 공동사업에 우리가 이제 쪼개기 투자 뭐 이런 거 많이 뉴스 같은 데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사업에 누군가가, 타인이 수행하는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내가 얼마 나중에 받아가겠다 이런 게 표시된 것을 투자계약정보냐.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할 수 있죠. 여기 음악 저작권료가 이제 최초로 인정되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투자계약정권 요거를 해놓고 요런 정권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채무정권이라고 한다 뭐 이러면 틀리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정권의 개념 짝짓기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공부를 안 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자, 채무정권은 특수채하고 기업보험의 차이점은 뭔가 하니까 요거는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에 산업은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직접 발행하는 거고, 요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융통업이다 뭐 이런 말 하죠. 자금 조달을 위해서 하는 거고, 3번 같은 건 제끼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너무 상세하게, 요거 제가 빼려다가 넣었는데 우리 기본서에 있기는 있어요. 제끼셔도 되고, 이거는 뭡니까? 사적인 금전 채권. 차용증이죠, 차용증. 이것도 유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제외된다는 거고. 요거는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한책임사원이 우리가 상법에 회사가 5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한명회사하고 합자회사는 거기 무한책임사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출자한 지분은 여기서 말하는 지분증권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우리가 주권이나 뭐 신주, 인수권 이런 것들은 전부 뭐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유한 책임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성격하고 안 맞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뜻이고 나머지는 뭐 별거 없죠. 투자계약정권만. 여러분들은 오히려 이제 파생결합정권이 더 이제 포인트가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뭐 공부할 건 없죠. 여러분들이 이미 다 개념을 아시는 건데 제가 굳이 말씀드릴 게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정권 예탁정권, 국내 DR, 그 다음에 해외 DR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뭐 이런 겁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정권은요, 외국인이 여기 이제 역외 적용이라 그래가지고 자본시장법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지금은 자본시장법은 외국인이 발행한 것도 포함한다.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법규 파트에서는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공부하셨을 건데 옛날에는 요 4가지에 제한되었죠. 요 기초사산이 통화, 그 다음에 금융투자상품, 일반상품, 신용위험 4가지였는데 서두에 우리가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자본시장법은 포괄주의로 바뀌었다고. 그래서 이게 아니고 여하튼 계산이 가능한 거. 그러니까 자연적 위험 이런 거는 우리가 뭐를 예를 들면 되겠습니까? 뭐 일본의 뭐 지진 같은 거, 뭐 그런 것들 여하튼 뭐 계산이 가능한 것은 전부 다 파생상품, 파생결합정권의 기초자산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금융투자상품이 이게 뭐예요? 정권 아니면 파생상품이죠. 그러면 요거를 응용해가지고 파생상품은 파생결합정권의 기초자산이 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그건 이제 맞는 지분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출제는 가능한데 별로 그렇게 많이 출제는 안 됩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가 파생상품입니다. 금융투자상품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법규 파트에서는 공부 안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그냥 우리는 넘어가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금융투자상품. 자, 1번. 이런 거죠. 주가연계정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파생상품 아니라 그랬잖아요. 정권의 일종이다. 뭐 이런 거고요. 수익정권. 그 다음에 주식 매수 선택권 아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초과라는 말이 들어가야만 요 정권하고 파생상품으로 구분된다. 맞는 이야기죠. 요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떤 기본적인 개념, 너무 뭐 많이 외울 필요도 없고, 적당한 선에서 꺼치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6가지 금융, 이것도 마찬가지죠. 학문적인 용어, 법적인 용어죠. 우리가 누가 뭐 사회에서는 저 회사가 지금 금융투자업자다 이런 말을 누가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학문적인 용어고, 요 금융투자업은 역시 6가지가 있다는 거죠. 초창기에는 다음 중 자본시장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금융투자업은 내가 그런 것도 물어봤습니다. 정답이 보통 그때 선물업이 보통 정답이었어요. 선물업은 6가지로는 분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투자 매매업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투자 중개업, 그 다음에 집합투자업, 그 다음이 투자 자문업, 그 다음 일임업, 그 다음에 신탁업, 이렇게 6가지가 있고, 그럼 요거는 우리 기본서에서 이거를 왜 앞부분에 이거를 소개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라 그래가지고 일반 사모펀드의 종합적인 그 뭡니까? 신용관리, 뭐 종합적인 금융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거는 우리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나중에 이거 요건도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이게 다른 과목에서는 정권 자문 인력이라든지 거기에는 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그래도 출제가 가능합니다. 이거 이제 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되느냐, 뭐 자기 자본 요건 이런 게 출제된 적도 있거든요. 우리 파생 쪽에는 우리 기본서에 이게 아예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본서 앞부분에는 이거를 또 버젓이 이거를 또 소개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공부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투자 중개업은 투자 중개업인데 특이한 경우죠. 온라인으로만 해야 되고 소액만 투자할 수 있는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이 투자 중개업의 일종으로서 또 우리 책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보면 6가지가 맞죠. 이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은 투자 중개업의 일종이니까 이제 그렇게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적극적으로 이게 뭐 하는 곳이냐, 이게 업이 뭐 하는 거냐, 이거 묻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출제되는 게 투자 매매업하고 중개업의 차이점은 지금도 출제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저 정권회사가 정권을 거래하고 있는데 투자 매매업을 하고 있는 건지 중개업을 하고 있는 건지를 외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를 가지고 구별하는 거니까 이 중개업은요, 자기의 계산, 무슨 말입니까? 계산이라는 말은 이익이 발생했다 또는 이제 손해가 발생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할 때 그 귀속 주체가 누구냐? 자기라는 겁니다. 이 정권회사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정권회사가 투자 매매업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타인의 계산. 타인의 계산으로 했다면 이거는 뭐 이거는 고객이죠. 투자자죠. 투자자가 이익을 가져가거나 손해를 감수해야 되면은 그거는 정권회사가 투자 중개업을 한 거란 말이죠. 그 대신에 이제 정권회사는 수수료를 받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시험에 투자 매매업과 투자 중개업이 어떤 것으로 구별하느냐, 그거는 지금도 출제가 되니까 그건 알아놓으세요. 자기의 계산, 타인의 계산 그런 겁니다. 그럼 그거 이외에는 우리가 이제 공부할 필요가 없죠. 매매업 아실 거고, 중개업 아실 거고, 집합투자업 아실 거고, 자문업 아실 거고, 일임업 아실 거고, 신탁업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자가 무슨 일을 하는 거냐, 그거는 출제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적용이 배제되는 거 있죠. 요거를 이제 출제한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키포인트다. 그럼 제일 출제를 많이 하는 게 투자 중개업입니다. 이거는 외우기가 쉽죠. 요거 3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외울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기본서에 보면은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리다시피 어느 선에서 우리가 딱 꺼내야 됩니다. 공부를 할 때는 요까지만 공부하면 되는 거지 기본서에 있는 걸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만 이제 외워가지고 꺼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금융 대행인 실제로 하는 일은 양쪽을 중개해주는 역할을 하죠. 거래소도 마찬가지죠. 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하는 일은 투자 중개의 일을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요 세 부류를 당신들 투자 중개업자다 이런 말을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이게 이유가 뭔가니까 나중에 투자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투자금융 대행인이 자기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인가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개인은 원천적으로 인가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게 모순 관계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투자금융 대행인은 하는 일은 중개의 일을 하더라도 그 적용을 배제해주겠다. 이 말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받을 필요 없이 일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적용이 배제된다는 거거든요. 요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되죠. 요거 세 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야기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이 뭐예요? 집합투자비인데 요거는 우리 펀드 공부하시는 분들은 우리 집합투자비 적용이 배제되는 게 15가지인가 넘습니다. 우리 기본세 보면 못 외워요. 근데 이거는 우리 시험에는 나올 수가 없고 저기 투자자산운용사라든지 펀드 대행인, 펀드 자문인력 거기서는 출제가 가능하겠죠. 거기서도 기껏 출제하면은 요거 정도는 이제 출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용이 배제된 경우. 그러니까 우리는 제끼자는 거죠. 아마 출제가 안 될 겁니다. 자문업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이게 하는 일이 뭐 하는 거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건데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있죠. 요거는 출제되는 걸 못 봤어요. 제끼고요. 요거는 중요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뭐 간행물 발간한다든지 방송한다. 요런 사람들이 조언할 때는 유사투자자문업은 이거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 투자자문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위원회로부터 등록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데 요 유사투자자문업을 하는 사람들은 금융위원회로부터 등록까지는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적용이 배제되니까 그냥 신고만 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감을 잡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이 투자 1임업이 요것도 등록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쯤은 출제가 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출제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사실은 포인트가 이 말이에요. 하루를 정해가지고 주문받을 때 수량하고 금액을 하루 정해가지고 이제 지정해가 그 범위 내에서 이름을 받을 수가 있다. 요럴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등록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 위임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이제 여행, 질병, 일용 등으로 미리 약관에 의해 가지고 주식을 매도하도록 또 일임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요런 등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생각보다는 거의 출제가 안 돼요. 그래서 요런 게 있다. 일임업은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를 거의 못 봤고요. 오히려 이게 유사투자자문업 있죠. 요거는 출제가 좀 되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탁업은 요거는 이제 등록 대상이 아니죠. 인가 대상인데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여기 이제 저작권에 대해서는 그 관련 법에 가보면은 신탁을 하면은 자본시장법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뭐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남는 게 뭐예요? 우리는 공부해야 될 게, 투자 자문업 적용 배제, 그 다음에 투자 중개업 적용 배제. 그 나머지가 하나가 투자 매매업이죠. 요거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좀 외우셔야 됩니다. 적용 배제. 자, 요거는 쉽죠. 공익입니다. 국가나 한국은행이 공익을 위하여.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매매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해야만 우리가 영업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익을 창출하는 게 아니죠. 공익을 위해서. 한국은행은 물가 관리 기능이 있으니까 시중에 너무 돈이 많이 풀려 있다. 돈을 회수해야 되겠다. 뭐 이런 목적으로 이제 거래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전부 이제 공익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한국은행 보고 정권을 거래하고 있네, 투자 매매업을 하고 있네 이런 말을 할 수는 없단 말이죠. 이제 그런 뜻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개인이나 기관이 거래할 때 투자 매매업자하고 직접 거래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보통 정권회사를 통해 가지고 거래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 거래 상대방을 우리가 당신 지금 정권 거래하고 있으니까 투자 매매업의 일종을 하고 있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게 또 모순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자 매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개인은 인가를 받을 수가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모순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럴 경우에는 투자 매매업의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거죠. 실제로는 금융투자 상품을 매매하더라도 이럴 경우에는 투자 매매업의 적용을 배제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요거 두 가지는 우리가 좀 이제 저절로 외워지는 거고,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는 결론은 이제 이게 출제가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여기는 정권 발행인데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정권회사가 투자신탁의 수익정보를 발행한다. 일정한 파생결합정보를 발행한다. 이거는 전형적인 투자 매매업이죠. 왜?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돈 벌기 위해서 이런 정권을 발행하니까.
그러니까 시험에는 정권 발행하는 경우 중에서도 요런 경우 혹은 요런 말이 나오면은 이거는 투자 매매업이 적용되는 경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요런 말이 안 나오고 그냥 일반적인 정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투자 매매업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그런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요거는 자금 융통의 목적으로 정권을 발행하는 거구나 이래 생각하는 겁니다. 요거는 돈 벌기 위해서 발행하는 게 누가 봐도 맞는데 요런 경우가 아니면은 정권 발행하는 경우를 우리가 투자 매매업자라고 하지 말자. 이때는 자금 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하는 그 포인트가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외우셔야 돼요. 요게 시험에 어렵게 나오는 거죠. 요게 출제가 되면 제일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 파트는 굉장히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제가 아마 넣어놨을 건데, 온라인 소액 투자는요, 우리가 이게 이제 온라인상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종류가 3가지가 있죠. 이거 그렇게 출제 잘 안 됩니다, 사실은. 채무증권에 투자한다든지, 지분증권에 투자한다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투자계약증권, 쪼개기, 거기 이제 투자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정권형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그러거든요. 뭐 이런 건데, 요거 하나만 아시면 돼요, 사실은. 이게 투자 중개업의 일종이니까 인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있죠.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등록입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면 인가받은 것으로 간주해 주니까 인가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등록의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등록 대상인 업자, 그 다음에 인가 대상인 업자, 이거를 공부할 텐데, 요게 이제 시험에 단골 문제로 나오는 거죠.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러면 틀립니다. 말은 맞는데, 우리는 요거 등록의 포인트를 두고 있거든요. 등록 대상이라고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본시장법은 자기 자본이 좀 있어야 뭐 영업을 할 거 아닙니까? 대개 최하를 5억 원으로 봅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틀림없고, 온라인상으로 소액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규제를 하죠. 우리 기본세에 보면은 한 페이지 반에 걸쳐서 어떤 식으로 규제하는지가 쫙 나오는데 전혀 우리 시험하고 관계가 없거든요. 그냥 그런 거는 제가 아예 말씀을 안 드립니다. 넘어가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홈피를 통해서만 광고할 수가 있고 다른 방식으로는 광고를 못한다. 뭐 이런 거거든요. 시험하고. 이것도 제가 빼려다가 넣었습니다. 여기 이제 투자하는 한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동일이 내게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누적할 수 있는 거, 요건을 갖춘 자는 요렇고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금액이 작아지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본세에는 이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출제된 적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법이 없죠. 만약에 의외탄 문제로 출제가 되어버리면은 제가 또 할 말이 없으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냥 판단에 맡기겠다. 이런 말로 할 수밖에. 거의 이때까지 출제가 안 됐던 문제가 출제되는 신경량 문제라고 할까. 거기에 드물게는 있습니다. 그게 없을 수는 없죠. 근데 그게 실제로 출제될 때까지는 우리가 그런 문제를 예상해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너무너무 공부 범위가 많아지거든요. 그런 거를 모르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합격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셔도.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겠다고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죠. 자, 이제 한번 봅시다. 거리가 먼 거. 자,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발행. 딱 그러면 여러분들 감이 오셔야 되죠. 요거, 1번이 바로 정답이네요. 이거 투자 매매업이 맞다 그랬지 않습니까? 요런 식으로 이제 출제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대행인, 투자금융 대행인. 이거 투자 중개업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 다음 이게 바로 뭐예요? 유사 투자 자문업이지 않습니까? 투자 자문업이 적용되지 않죠. 공이 그러면 벌써 답이 딱 오죠. 투자 매매업이. 이런 식입니다. 전형적인 문제예요, 이런 게. 그래서 요런 식으로만 출제를 하는 게 기본 패턴이니까 공부를 거기 맞춰서 공부하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투자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